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학대 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는 물론이고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오늘 보육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보육기획팀 김창현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이번 최근 발생한 그 폭력 사태와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 아동학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는 있었는데요. 예. 지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아마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죠. 예. 그래서 그 아동학대 문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기초부터 바로 세우는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취지로 그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서울시 대책은 사실 아직 그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눈에 띄는 내용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치구에 현재 26개소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26명의 그 전문 상담원을 신규 배치해서 일종의 아동학대 지킴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여기를 통해서 그 부모 상담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심 사례가 발생 시에는 어떻게 조치 하는 것이 현명하겠는지 이런 이제 상담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동 그 민감성 향상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그 아동 그 권리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동 학대 예방과 관련한 매뉴얼도 그 개발할 계획입니다. 네. 그 아동 학대가 의심될 경우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예, 사실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는요, 이게 이제 정식 신고 기관이라기보다는 예. 그 일종의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아동 학대 신고는 그 통합돼서 이제 112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예. 112로 신고를 하게 되면 아동학대 예방센터라는 기존의 센터가 있습니다. 예. 그 조치는 여기에서 이제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린이집 교사 가운데 한 명을 아동학대 책임교사로도 지정한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런 아동학대 책임교사는 따로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중에 이제 한 분을 그 아동학대 책임교사로 지정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 그 보육품질지원센터라고 이제 금년 5월에 이제 설립할 예정인데 그 센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요. 그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종의 그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일종의 전도사처럼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이 책임을 갖다가 이렇게 지울 그럴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아동학대 책임교사를 저희가 이제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면 일종의 그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데 그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주로 이제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민간이나 이런 가정 쪽에 약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직접 찾아가서 일종의 이제 그 갈등 사례 매뉴얼을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요. 또 이제 어린이집에서 약간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또 어느 부분이 학대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그 문쟁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그 매뉴얼도 개발을 해서요. 이제 원장님들이나 교사분이 좀 소신을 가지고 보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할 예정입니다. 예. 앞서 육아 종합지원센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보육품질 지원센터라는 것도 마련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금년 5월에 이제 개원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교사분들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너무 좀 쉽게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사 양성하고 공급 시스템을 좀 대대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사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공모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인력 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교사분들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이 인력 풀 내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이제 개발해서 이쪽에서 이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한 대책도 마련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교사분들의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인천 학대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예. 그래서 그 교사분들이 사실 굉장히 그 근무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예. 장기간 근로하게 되고요. 업무 강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전에 비단임 교사 보육도우미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교사분들의 업무의 강도를 좀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비단임 교사하고 보육도우미 제도를 좀 더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어린이집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휴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가고 싶어도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육에 공백이 생길까봐 걱정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 교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100% 대체 교사를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 방안도 다양한 저희가 방안을 소통방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제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게 이제 CCTV 설치 문제였는데,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 경우에는 그 CCTV 설치가 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서울시가 지금 CCTV는 한 37.6%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CCTV는 교사분들 인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는데요. 현재는 3자 동의에 의해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이제 원장님, 그 다음에 교사분들, 학부모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해야 설치할 수 있고요. 현재 아마 정부에서 이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마련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CCTV를 설치하게 되면은 어린이집 경우에도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학부모들께 이제 우리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돼 있다. 일종의 인증의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시에서는 이제 CCTV를 설치를 지금 현재는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평가 받을 때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이제 이런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번 대책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종의 이제 열린 어린이집 이런 이제 컨셉으로 지금 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부모의 이제 관심이 높아져야 아동 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예방될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이건 이제 캠페인 차원이고 홍보, 계도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일단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이 직접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이제 데려오고 하는 이런 뭐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어떤 상시 개방 부담 없이 이제 부모님 오셔라 하는 이런 이제 안내 문구를 통해서 부모님들께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나 뭐 정기 행사 이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안내 문안도 좀 보내고 홍보하는 이런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양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린이 학대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아동학대는 이제 예방이 최선이죠. 예방이 최선인데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총력은 기울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력한 또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이런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위의 행정처분은 그렇게 시행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보육기획팀의 김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낮 12시에 종로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어김없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매주 열리는 수요 시위. 네. 이번이 몇 번째였나요? 네, 1992년 1월 8일에 시작한 수요 시위는 올해로 23년째를 맞고 있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수요 시위는 1162차였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의 주최로 열리고 있는 수요 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등의 문제 해결, 그리고 이를 통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인데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에게 수요 시위에 대한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1992년 1월 8일부터 진행을 해왔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결될 때까지 한다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벌써 1162차이고요. 23주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공식 사죄라든가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이라든가 이런 기본 조치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일본 대사관 앞 이 수요시장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뭐 수백 명 때로는 1000명이 올 때도 있고 2000명이 올 때도 있고요. 그렇게 와서 할머니들과 함께 연대하고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결의들을 표현하고 있어서 이곳을 그래서 평화로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붙여져서 수요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1992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 증언한 뒤 정부의 피해자로 등록한 할머니는 모두 239명인데요. 이 가운데 184명의 할머니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쳤습니다. 네. 작년에도 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남은 할머니는 55명 뿐인데요. 이분들의 평균 연령도 89세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매주 열리는 수요 시위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수요 시위는 약 1시간 정도 참가자들의 자유 발언과 성명서 낭독 등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윤 대표의 말처럼 이날도 교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머리에는 노란 나비 핀을 꽂고서 저마다 손에는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의 문구를 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2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해서 자유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한 여고생의 자유 발언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부끄럽게도 저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요시가 어디서 열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당장 내 눈앞의 생활, 학업에만 신경 썼었고 다른 일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 근현대사 부분을 배웠습니다. 시험 공부를 위해 들여다보던 책을 어느덧 온몸을 떨며 읽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만행에 치가 떨렸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수요시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코너를 돈 순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인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울컥함을 느꼈습니다.
지나간 역사라고 생각했던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힘들게 밝혀주신 진실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 위해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위에 참여하신 수많은 분들과 함께 꼭 바로잡겠습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청년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초중고 학생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번 수요 시위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와 시민 3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또 이날 집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노예 고문 피해자 권익을 위한 네덜란드 단체죠.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재단의 브리짓 반 하더 대표도 참석해서 자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참가자들 중에 눈에 띄는 어린 학생들이 있었다고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림과 시를 가지고 평화기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고혜원, 고혜민 학생인데요. 평소 부모님과 함께 수요 시위에 참여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게 됐고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림과 시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와 그림으로 할머니들의 아픔을 알리고자 오는 2월부터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게 됐는지 고혜원, 고혜민 학생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계몽초등학교 6학년 고혜민이고요. 제 꿈은 외교관이에요. 이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여기 시위도 참여하고 전시회도 열기 위해서 그림과 시를 그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중학교 3학년 고혜원입니다. 제 꿈은 미술에 관련된 웹툰 작가가 꿈이고 이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작년에 여기 유럽에 가서 나비 기행전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일본군 위안부 일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빠가 한 것처럼 저희도 유럽에 가서 독일이나 프랑스나 여기 한국에서도 전시회를 열게 됐어요. 네, 알고 보니 이 학생들이 전시회를 여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만화과 교수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전에도 2번 정도 전시회를 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작년에 유럽에 갔던 경험도 있어서 이번에는 규모를 좀 넓혀서 유럽에서 전시를 하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아버지 고경일 씨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희망나비라고 여기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대학생들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가 거의 20일 동안 이렇게 텐트 치면서 유럽 각국 돌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 그런 서한을 유럽 의회에 전달하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같이 텐트 생활하면서 20일 동안 그걸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맺었던 독일이나 프랑스의 우리 동포들이 회원님이 이런 기획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시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기획이 됐습니다. 네, 네. 전시회 일정이나 이런 장소 섭외 정도만 부모님이 도와주시고요. 나머지 그림이나 시는 아이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아버지의 재능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전시회에 낼 작품들을 먼저 슬쩍 구경해 봤는데요. 어린 학생들이 그렸다고 보기에는 실력들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초성화부터 이 할머니들을 나비와 꽃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작품들까지 어린 친구들의 상상력이 듬뿍 담긴 예쁜 작품들이었는데요. 이렇게 그림은 각각 이 15개씩 그려서 준비를 하고 시는 자율적으로 제한 없이 써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날 수요 시위 자유 발언 시간에는 직접 쓴 시를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시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할머니 고혜민, 할머니 울지 마시고 웃으세요. 할머니 기죽지 마시고 용기 내세요. 할머니 과거의 아픈 기억은 잊고 명예는 되찾으세요. 할머니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힘내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창문 닫힌 일본 대사관 고혜원. 우리들이 분노와 억울함에도 할머니들이 뜨거운 눈물에도 차디찬 바닥에서의 외침에도 창문 닫힌 일본 대사관. 앞으로의 전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친구들이 2월 중순에 독일 베를린을 시작으로 유럽 전시를 진행을 하고요. 3월 13일부터는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회화나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위안부 문제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군요. 네, 광복 70주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반드시 올바른 과거사 청산 노력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무선 청소기. 선이 없어 걸림 없죠. 코드 제로. 선이 없어 불편 없죠. 코드 제로. 자유롭게 청소해요. 행복하게 청소해요. 선이 없어 청소가 행복한 LG 코드 제로. 가스비 잡는 파비앙입니다. 꿰뚜라미를 몰랐을 땐 외국 사람이라고 가스비 바가지 씌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파비앙!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은 귀뚜라미로 가스비 잡는다고 알려줬잖아. 아하! 4번 데워잡고 거꾸로 데워잡고 귀뚜라미! 우린 귀뚜라미와 산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광교 신도시로 이전이 계획된 신청사를 오는 11월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는 2018년 말쯤에 새로운 청사가 완공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화제가 되는 뉴스를 책을 통해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코너죠. 월요 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듣고 싶은 책 이야기 또 책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경기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입니다. 경기도 건설본부 신청사 건립 추진단의 김남근 팀장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 건립 추진단 건축팀장 김남근입니다. 네네. 경기도 청사 광교 신도시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선 경기도 청사를 이전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그 도청 이전의 그 이유 및 필요성은 그 현 청사 부지의 그 증축 리모델링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지난 그 1995년 광역 행정 수요 중대와 청사 기능의 한계에 따라서 현 부지 내 종합 청사 신축을 검토하였는데요. 그 문화재 보호에 따른 건축 제한, 비행 안전구역, 지하 안반, 대중교통망 확충 곤란 등 신진축의 제약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네. 이에 그 지난 2001년 5월 청사 이전 타당성 검토 및 후보지 선정 용역 결과 수원시 이동 광교 신도시 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추진하게 된 그 기본 방향이랄까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기본 방향은 그 도민들과 소통 혁신의 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도민에 대한 그 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 강화, 수도권 광역교통 및 그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개방 소통 혁신 청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그 도민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수렴하고 또 반영해서
도민이 와글와글 이용하는 열린 공간 조성과 스마트 오피스 도입으로 효율적인 청사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지사 집무실도 지금의 반으로 줄이고 나누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 그 이번 도청 이전이 경기 도민을 위한 게 아니라 광교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 이전과 관련한 비용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예. 네, 그 청사 이전은 그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청사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현 청사는 그 지난 1967년에 건립된 이후 47년이 경과되었는데요. 그 여러 차례 그 증축을 하였으나 그 업무 공간이 부족하고 또 고도 제한 등 리모델링에 어려움이 있고 또 건물의 노후화, 청사의 접근성 곤란, 또 사무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건축 한계 등이 있어서 또 도민들의 또 이용 불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청사를 건립하는 것인데요. 그 도청사 그 이전을 위한 그 후보지로 그 광교 신도시로 선정하게 된 것은 도청사 입지 토론회 및 그 후보지 타당성 영역 결과 경부 및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42호선 또 43호선 이런 것이 또 인접하여서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또 향후 수도권 기능의 재배분 역할 측면과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 중심지에 위치한 광교 신도시가 청사 이전 부지로 결정된 것입니다. 네. 그 신청사 건립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총사비는 4,273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 이 중 그 설계비가 130억 원, 또 건축비가 2,716억 원, 토지비가 1,427억 원이며 설계비 그 130억 원은 확보하였고 건축비는 그 금년 말 착공을 위해서 예산 5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에 835억 원, 2017년에 835억 원, 2018년에 996억 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신청사 새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은 종전에 기존에 있던 부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 종전에 청사가 있던 부지는 모두 매각이 되나요? 네, 현 청사는 매각하지 않고 예. 현 청사의 를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 및 산하기관이 현 청사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끝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앞으로의 신청사 건립 이전 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입찰을 통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또 11월 중에는 청사 건립을 위한 첫 사업을 뜯게 될 것이며 2018년 12월 중에는 새로운 청사에 입주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전이 무난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전과 관련한 비용 마련에 어려움은 없겠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건설본부 신청사 건립 추진단의 김남근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꿀잼이라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번 여행은 완전 꿀잼. 꿀잼이던 드라마가 끝나서 몹시 아쉬워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꿀잼은 어떤 의미일까요? 꿀잼은 꿀잼이의 준말로 아주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꿀잼과 같은 새로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도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이하림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화제가 됐던 뉴스,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또 화제가 될 뉴스를 선정을 해서 책을 통해서 재미있고 색다르게 다가가는 시간이죠. 월요 책방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실 분이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건강하셨나요? 맛있게 책 읽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는데 주변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 주변에 굉장히 12만 분께서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이렇게. 예. 근데 한 분께서 예.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항상 과하게 끓여 먹고 남은 반찬 다음 날 또 먹는 나로서는 당신이 설명한 그 킴포크라는 책이 다소 이질감이 있지 않았나 싶다라면서 예. 안동에 사시는 이경희 씨께서 굉장히 살벌한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경희 씨 예. 아시는 분인 모양이죠? 예, 엄마.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엄마. 예. 예, 그렇군요. 주변에서 지난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책들. 네. 좀 어려운 책들이 좀 있어가지고, 방송용으로 좀 어려운 거 선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사실 전 좀 유식의 즐거움도 예. 딴 사람 앞에 가서 이제 뽐내는 즐거움도 독서의 한 기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방송용 맞습니다. 골라온 책들 맞고요. 근데 그 책들을 썼었던 석학들이요.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증명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실험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내용들을 또 썼는데 워낙 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글을 써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뭐 이제 이왕 읽을 거 친구들이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럼 이걸 루트 본 스타인이 쓴 책에서 읽었어. 그럼 일단 뭐 좀 있어 보이고 내용도 제대로 쉽게 읽히고 그러니까 뭐 읽어양득 뭐 님도 보고 뽕 떴다고 이런 거 아닐까요? 예. 네. 그 앞서 네. 그 어머니 이경희 님께서 비판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남정미 씨 쭉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말발이 어머님한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두 분이 엄마 아빠 두 분께서 다 그렇게 두 분 다? 예. 그렇군요. 지기 싫어하시고 그러죠. 두 분이 다 지기 싫어하시면은 부부싸움 하실 때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예전에는 좀 이제 뭐 난투극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난투극? 요즘에는 뭐 두 분 이제 늙어가시니까 재미도 예. 없고 그래서 살짝 말다툼 하시면 나와요. 그렇군요. 오늘 골라온 뉴스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무거운 뉴스로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2일 저녁 6시 50분쯤 서울 방학동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네. 2층 거실에서 50대 여성 이모 씨가 이불에 덮여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국가수 감식 결과 이 씨는 두개골 골절로 사망을 했고 용의자는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요. 유명 공연 예술가인 남편을 청부 납치 살인한 배우로 지목된 그 피아니스트 아내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네. 사건이었죠. 또 다른 뉴스는 강남 한복판에서 피켓 알바를 하는 60대 어머니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네. 둘째 아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추위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첫째 아들의 사돈이나 며느리가 알게 되면 네. 혹시라도 흉이 되진 않을까. 이것은 계획 없이 살아온 나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다란 어머니 그 인터뷰 기사가 많이 본 뉴스에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회면에요. 크고 작은 뉴스들을 보면 가족 간의 분노나 희생 등이 극에 달해서 결국 이제 방화, 살해, 폭력 등 되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들 심심치 않게 요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은 도대체 가족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극도의 상황까지 몰고 가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어떤 책이 또 생각이 나셨어요? 예, 오늘은요. 가족 심리 치유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대요. 예. 최강현 교수가 쓴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최광현 교수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이요. 한세대 상담대학원 교수이자 트라우마 가족치료 연구소라는 곳의 소장이기도 한데요. 예. 상담하러 오는 그 수많은 가족의 아픔을 보면서 그들의 이제 마음 치유에 힘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그가 이제 상담하면서 느꼈었던 가족 문제에 대해 심리학적 관점을 제시해서 적어놓은 책이 바로 가족의 발견입니다. 예. 최근에 나온 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좀 안 됐고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전에 또 다른 책을 내셨는데 예. 거기에 이제 2편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원래 좀 인기 있는 교수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책을 좀 재미있게 잘 쓰셨더라고요. 예. 네.
보통 우리가 상담 받는다 그러면은 네. 뭔가 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마련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설명을 보면요. 예. 그냥 평범하고 화목해 보이는 한 가정의 아버지 혹은 이제 아내, 며느리, 아들, 딸들이 상담을 하러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하러 온 남자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운전 중이었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그냥 평범한 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링 핀으로 보였습니다. 예. 그냥 치고 지나가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나는 그 욕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그런 상반된 인격이 존재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두렵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자기 내면의 어두운 충동을 털어놓은 이 사람 역시 평소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학생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교수였다고 합니다. 예. 예, 이는 이제 우리 내면의 자아와 어두운 그림자가 균형을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가족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나 하나 희생하지 뭐 이러면서 나의 희생으로 미리 차단해서 그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한다는 그런 심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네. 우리 3347번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최강현 교수님이 전에 쓰신 가족 상담에 관련된 책의 후속작이라고 하셨는데 네. 전에 걸 안 읽고 이번 것만 사서 봐도 상관이 없을까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예. 이제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예. 그런 말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 저자의 상담실에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호감형이래요. 오. 예. 호감형임이라고 한다면 누군가 봤을 때 네. 호감을 주는 그런 형태다. 예,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자 보내주신 청취자분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 안에 있는 그 긴장과 마찰들이 생기게 되면 너무 가족을 사랑한 나머지 나만 희생하지 뭐 이렇게 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1편은 그냥 가족의 탄생에 대한 얘기고요. 2편은 이 가족들이 탄생하고 나서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가 이런 해석본이기 때문에 예. 상담 내용과 상황들이 나와 있어서 굳이 1편을 보시지 않고도 2편 이거 보시면 바로 이제 해석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을 한다. 네네. 그게 좀 나쁜 점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가족 안에서 있는 그 긴장과 마찰들을 내가 책임져야겠다 생각한 나머지 예.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의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다가 결국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폭발하고 이것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남편 내 마음 너무 몰라준다. 그리고 네. 이제 엄마의 한숨 소리 때문에 온 집안이 같이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아빠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딸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나 진짜 엄마처럼 살기 싫어. 예. 그리고 아들들은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가 진짜 지금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니. 예. 이런 얘기들 많이 할 텐데요. 이런 가족의 문제 대부분은 그 분노나 불안을 다른 가족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부부간의 갈등에 자녀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성장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 사이의 갈등을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또 자식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우리 남정미 씨는 네. 지금 가족과 함께 살아야 아니면 혼자 살아요? 저는 많은 남성들이 원하는 자취생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족 간의 문제는 예. 전혀 없겠네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싶었었던 마음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어디 가서도 화목한 가정에서 또 이런 얘기 또 엄마한테 또 이따 또 혼날 것 같은데 엄청 화목한 가정에서 컸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예. 집에 들어가면 정말 엄마 한숨 소리 때문에 눈치 보게 되고 이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제3자 입장에서 보니까 차라리 편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 가족들에게 받게 된 상처들 있잖아요. 예. 이런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책에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예. 다독거려 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설에 조금 있으면 설이 다가오잖아요. 몇 날 며칠 준비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가려고 장소 예약하고 차편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서 아빠들이 그런 얘기하죠.
도대체 나는 뭐 식당 하나 예약하고 차편 하나 예약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면 그때 주위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야 우리 가족들에게 제일 좋은 걸로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라고 그 문제에 대한 의미를 전환시켜주면 맞아. 내가 무엇 하나 제대로 결정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 아니었어. 정말 가족들에게 잘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네. 라고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해지고 트라우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 남정민 씨는 이 책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왜 어제까지 죽을 듯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 같았어도 서러운 날에 기댈 곳은 결국 가족밖에 없잖아요. 네. 늘 거기 그대로 있어서 몰랐었던 가족과 나의 상처들을 발견하고 보듬고 공감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 가족의 발견 이 책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예.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가족의 발견 얘기 잘 들었고 또 우리 남정민 씨가 매주 눈여겨볼 만한 신작 추천을 해주는 또 시간인데 오늘은 돌아가신 지 4주기 되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그 여성문학의 대표 작가였던 박완서 작가가요. 2011년 1월 22일 타계를 했는데요. 올해 타계 4주기를 맞아서 박완서의 초기 산문집 7권이 발간됐습니다. 요거 이제 재편집된 이 책 내용들을 보면요. 1권은 쑥스러운 고백, 2권은 나의 만년필, 3권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4권은 살아있는 날의 소망, 5권은 지금은 행복한 시간인가, 6권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애수, 7권은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이렇게 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7권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 낭독해 드릴게요. 예, 한번 들어보죠. 아이야, 네가 어른이 되어 연 대신 너 스스로가 꿈을 찾아 내 곁을 떠난다 해도 잊지 말아라. 너는 아무리 멀리서도 내 소망과 사랑의 얼레에 연줄처럼 닿아 있음을. 네, 박완서 선생께서 쓰신 그 7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박완서 선생이 이제 자기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4주기 추모하기 위해서 그 후배 문인들 추모집 소설집도 많이 나왔는데 요 얘기를 듣고 자란 따님이 또 산문집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 따님이 그 신문에서도 잠깐 본 것 같은데 호원숙 씨인가요? 맞아요. 예, 박완서의 맏딸이지요. 박완서 선생의 맏딸 수필가 호원숙 씨가요.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제 엄마를 그리워하며 쓴 산문집인데요. 소소한 하루를 소개한 1장 그 전과 어머니를 회고한 2장 그 후, 그리고 일상의 삶의 의미를 찾는 3장 고요한 자유, 이렇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따님 작품 중에서도 낭독해 볼 만한 구절이 있어요? 그럼 좀 읽어드릴까요? 예. 호원숙 산문집 엄마는 아직도 여전히 중에 발췌했습니다. 나는 엄마와 나 사이에 있는 거리감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거리감은 결국 고독과 통하는 것이어서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믿을 수 없는 편안함이 온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라는 큰 산을 벗어나서 나는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쓰게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지금 마칠 시간 거의 다 돼가는데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이번 주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월요책방 가족에 대한 얘기를 꾸며봤는데요.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까리리나의 그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모양새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불행의 이유가 저마다 다르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나는 가족이 되어야 할지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한 줄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8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원영, 기술감독 안홍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